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대구도 리터당 2,000원대 직전인 1,997원까지 올라서 2012년 9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경상수지 악화와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밥상 물가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분함이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고통을 줄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금호분기점에서 성선아들목 구간 교통량 꾸준해서 양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통화촌 나들목에서 팔공산까지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법안로 반야월 방향 삼동요금소 300m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일대 혼선 빚고 있어서 우회하셔야겠고요. 칠성남로 대구소방본부에서 칠성시장 방향 꽃시장 부근 1차로에는 차선 긋는 작업 진행되고 있어서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대봉교에서 침산교 구간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월배로 상인내거리에서 월촌역 내거리 방향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호국로 서변 지하차도에서 산격대교 방향으로는 산격대교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명덕로 개병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북로 복현오거리에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향 복현고가차도 중간 지점부터 지체되고 있고요. 상화로 상화내거리에서 월곡내거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 22도, 청도 2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현재 기온은 9도, 습도는 69%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입니다. 지역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44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대구의 경우에는 어제 오후 9시까지 2만 1,500여 명, 이 경북은 16,500여 명이었는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또 늘어난 데는 이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19의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이 치명률, 이 사망자는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판단하고 이 거리두기 해제 검토에 좀 착수했다는 이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이게 21일부터 규제 수위가 대폭 좀 하향 조정될 전망인데요. 현행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오는 2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이 모임 인원은 6인, 또 영업시간 제한은 11시까지였던 현행 거리두기 방안을 해제하는 조정안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도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까지도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이 거리두기 방안 조정에 있어서 이 병상 가동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이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대책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러면은 좀 변화가 있겠네요. 네, 어느 예. 쪽으로든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네,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가 이 한국의 지원이 이제 좀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 칠곡군에 따르면 올나 쉐겔 그 한국외대 우크라이나 교수는 6.25 때 최대 격전지였던 칠곡군의 70여 년 전 모습과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좀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겁니다. 쉐겔 교수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 출신이고요. 네. 2000년 말 한국에 온 뒤 22년째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대외 활동을 활발하고 하고 있는 이 쉐겔 교수는 호국 도시로 좀 정체성을 잡고 있는 이 칠곡군과도 인연이 있어서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쉐겔 교수가 이게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 상황과 지금의 우크라이나 현실이 좀 닮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는 그 한국 전쟁 때 칠곡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호국의 다리를 폭파해서 이 수많은 주민이 희생됐듯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현재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젊은 병사가 스스로를 희생하며 다리를 끊기도 했고 네. 또 칠곡에서 학생들이 이제 총을 들고 주민은 탄약을 운반한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화염병까지 들었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호국의 다리는 그 일제가 1905년 그 군용 단선 철도로 개통한 철도교인데 한국 전쟁 때인 1950년 8월 북한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다리 일부가 폭파되면서 수많은 민간인이 숨진 이 다리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쉐겔 교수는 그 전 국토의 대부분을 잃은 상황에서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그 자유와 평화를 지킨 이제 한국이 세계 도움을 발판 삼아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만큼 이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이 쉐겔 교수는 오랜 기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좀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과 서울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집회를 매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어제였습니다. 대구 FC가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단판으로 치러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태국의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연장 승부 끝에 비겼지만 승부차기로 승리를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 조별리그 32강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말 아슬아슬 대단하더라고요. 네, 예. 어제 그 연장 후반에 먼저 실점을 하고 사실상 좀 패배가 보이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이 남은 시각, 이 추가 시간 1분을 남기고 세징야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승부차기로 갔고 이 승부차기에서 승리하게 됐는데요. 네. 이 지난해 이 K리그 1 3위로 이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한 대구 FC는 드디어 이 조별리그에도 나서게 됐는데 이 산둥 타이산, 우라와 레즈, 라이언시티와 F조에서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5월까지 계속 되나 보네요. 경기가요? 네, 원래는 홈과 그 어웨이 경기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 지역에서 모여서 이 조별리그를 펼치거든요. 이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태국에서 조별리그를 치르는데 우리 대구 시민들은 또 이 볼거리가 응원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네요.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교차로 신호등의 잔여 시간 정보를 이 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도심 일부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호등 색깔이 바뀌는 때를 그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어서 신호를 받기 위해 과속을 하거나 또 차량 꼬리물기를 하는 등 위험 운전이 좀 줄어들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는데요. 우회 제한할 경우에도 이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 색깔을 앱에 미리 이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는 시범 서비스를 그 인프라가 구축된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30개 교차로에서 우선 적용을 하고요. 또 내년 말까지는 도심 순환선, 테크노폴리스, 달성 2차 산업단지 이런 등지에서 좀 확대하고 2025년 말까지는 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관심입니다. 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 서대구역 이렇게 익숙치 않은 말인데요. 서대구역이 이달 31일이면 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대구 역세권 사업이 함께
쉽게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동대구역과 함께 서대구역도 이제 입에 익숙해져야 되겠는데 네. 드디어 개통을 합니다. 서대구역. 많은 분들이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서대구역은 지상 4층이고요. 그 연면적 8,726제곱미터 규모로 그 기존의 경부선 선로 위에 양방향 420m 길이의 정차선과 승강장을 갖췄습니다. 2019년 3월 국비 92억 원, 시비 989억 원 등 총 사업비가 1,081억 원을 들인 이제 대형 사업입니다. 네. 현재 외관이 완성됐고 내부에는 이제 영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20일 전후로 그 내부 공사와 설비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설 계획인데 영업 개시는 31일 0시입니다. 그래서 이날 그 오전 5시에서 6시쯤에는 첫 여객 열차가 역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관심은 이 서대구역에 얼마나 그 열차가 자주 서느냐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대구역에서 멈추는 고속열차 가운데 15% 정도가 서대구역에서도 멈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15%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경부선을 지나는 모든 고속열차는 동대구역에 서거든요. 네, 그러면 15% 정도면 횟수로는 평일 하루 36회, 이 주말은 38회 이 고속열차가 설 예정입니다. 이 KTX는 하루에 26회, 주말에는 또 28회 정차를 하고요. SRT도 10번 정도 정차할 예정입니다. 이 대구시와 코레일은 지금 정차 시각을 두고 막바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보면 1시간에 한 대보다 많이 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객들이 역을 이용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시는 서대구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한 6천에서 7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을 하고 이 인근의 그 북부정류장 시외버스 7개 노선이 서대구역을 경유하도록 경북도와 이제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동대구역 공영주차장이 92면 정도인데 이보다 많은 14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이 자가용을 통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서대구역이 이제 대구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참 높습니다. 네, 새는 좌우 날개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동대구역에 좀 집중돼 있었던 이 철도 교통권이 이제 서대구역과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240만 대구 시민 중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굳이 동대구역을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대구권 광역철도와 대구 산업선이 개통하고 대구와 광주 간의 달빛 고속철도 또 통합신공항을 잇는 대구 경북선도 개통을 하면 서대구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아울러서 서대구 산업단지, 대구 국가산업단지, 또 테크노폴리스 등 주요 산단과도 가까워서 물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대구역이 개통하면서 서대구 역세권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복합 환승센터 개발도 속도를 낸다고요? 네, 대구시는 서대구역 개통이 앞서서 지난달 16일 복합 환승센터 건립 승인을 위한 개발 계획 용역 착수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는 이제 올해 내로 그 국토교통부의 건립 승인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발 방향은 나왔나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이 신세계백화점 유치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냈다면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는 북쪽에 이제 호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복합 쇼핑몰의 연계를 좀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런 앵커 시설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복합 쇼핑몰은 쇼핑과 외식 또 체험형 놀이공간, 여가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올 하반기에 전담팀을 꾸려서 민간 투자 유치에 좀 나설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쉽지만은 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예. 결국 서대구역 활성화와 좀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환승센터잖아요. 그러면은 서대구역 환승센터에도 동대구처럼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구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동부 정류장도 없어졌고 고속터미널 기능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 서대구역 인근의 서부 정류장 또 북부 정류장, 이 서대구 고속터미널의 이용객을 함께 수용하는 복합 환승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최소 이 41개 이상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2개, 이 북부 터미널에서 13개, 이 서대구 고속터미널에서 16개 노선 정도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준을 보면 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비교해도 좀 손색이 없는 수준인데요. 현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는 37개 노선이 운행 중이거든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57개 노선이 운영됐던 만큼 거의 뭐 근접한 수준에서 규모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로 통합 이전하는 3개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그 후적지 개발 방향에도 그러면 관심이 쏠리겠는데요. 네, 세계 터미널 부지 소유주가 모두 민간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등 그 개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좀 높고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낮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과 그 인근 주민들은 비록 사유지지만 단순 주거시설로 활용되도록 방치하기보다는 이런 그 용도 변경 과정에서 건폐율과 같은 좀 밀도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등의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우 이제 그 떠나간 자리의 경우에는 그 2024년까지 지금 그 46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좀 바뀔 예정이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공공 기여 방안으로 전체 부지의 15% 정도를 지금 기부 체납하긴 했습니다. 이 기부 체납 부지에는 119 안전센터가 이제 들어섭니다. 그렇군요. 자, 드디어 이제 이달 말에 개통합니다. 서대구역 앞으로 과제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가장 큰 과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이 인근에서 좀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겨울에 특히 또 심해지고 있고 이 굴뚝 연기 역시 서대구역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을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서구청에 따르면 악취는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또 달서천 하폐수 처리장, 이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크게 세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악취 민원에 시달리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금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공단 내에 이 방지시설 청소 의무화 사업도 진행해서 악취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대구역 인근에 생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돼서 서대구역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잘 됐습니까? 사실 뭐 이 부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까지 안전하다는 게 대구시의 이제 주장입니다. 서대구역과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1987년 이 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1970년대부터 그 생활 쓰레기가 좀 다소 매립된 지역입니다. 실제 서대구 역사와 서대구역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왔고요. 대구시는 역사 공사에 필요한 부지 내 쓰레기 4만여 톤 그리고 서대구역 진출입로 공사를 하면서 1만여 톤의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 서대구역 안전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좀 나왔었는데 대구시는 용역을 통해서 이 서대구 역사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고요. 예. 또 매립된 남은 생활 쓰레기의 경우에는 이 서대구 역사권 개발, 민간 개발을 하면서 전량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환경영향 평가 결과도 기준치를 넘어서지는 않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31일 개통을 앞둔 서대구역의 기대와 또 과제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 홍준표 기자 연결합니다. 홍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첫 소식은
하방이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바로 감이 옵니다. 자, 이 하방이라는 말.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출마설 관련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홍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채비를 서두르자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보수 정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의원 한석이라도 아쉬운데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서 금배지를 자진반납하는 것은 해당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과 함께 대구 경북을 하방도시로 전락시켜서 TK의 정치적 위상 회복에 도리어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대선이 끝나고 했는데요. 지난 10일 홍 의원이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서 중앙정치는 윤당선인에게 맡기고 하방하고자 한다라며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홍 의원의 출사표를 놓고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만만찮습니다. 먼저 110석 대 172석의 극단적 여소야대 전국에서 21대 국회 최고참인 홍 의원이 거중조절 역할을 맡는 대신에 의석을 자진 반납하면서까지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것은 개인적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인데요. 예.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계속 입법 권력을 틀어진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미 해봤던 광역단체장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지방 권력에 대한 금단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홍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체 밑그림까지 망가질 수 있다. 수도권 충청, 부울경 등에서 역풍이 불며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홍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치적 망명을 받아준 대구 수성구의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여기에 홍 의원이 사용한 하방이라는 용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이 용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구시장직을 중앙정치에서 밀리면 후퇴하는 곳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격을 스스로 이제 낮게 잡았다라는 이제 지적인데요. 예. 최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 독립성 강화를 추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면서 하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지역 정치 정체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라며 단체장으로서 역량과는 별개로 지역 정치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영환 국민의힘 당대표실 부실장도 페이스북에서 홍 의원의 대구 하방 발언에 대해 하방의 유래를 설명을 하면서 네. 하방을 욕보이지 말라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방을 욕보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 조 부실장은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좀 중국통으로 꼽히는 분인데요. 이제 하방은 중국 공산당원이나 공무원의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의 농촌이나 노동 강도가 센 생활 현장에 종사하게 한 이제 운동이라면서 보다 낮은 곳에서 국민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경험하라는 것이지 편안한 곳에서 대접받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홍 의원이 진정한 의미의 하방을 실천하려면 성서공단이나 경산질량공단에서 손톱이 부러지도록 쇠를 깎거나 시계를 져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에 나설 것이 아니라 서민 삶에 귀 기울이라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홍 의원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해요. 네, 홍 의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인데요. 청년의 꿈에서 이 같은 비판 여론 관련 질문에 무얼 해도 트집 잡을 사람들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합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올지.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뭔가요? 네, 이번 키워드는 굴러온 돌, 박힌 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 속담이 떠오르는데 이번 키워드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속담이랑 비슷한데요. 이제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이 앞으로 경쟁을 할 전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착수를 하면서 TK 정치권의 지방선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대선 승리로 가뜩이나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공천 구도에 합당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판세가 어떤 방향으로 출렁일지 속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뭐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잖아요. 두 당의 합당이 좀 급물살 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공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됩니다. 예. TK에서 지역 기반을 당대 주력해왔던 박힌돌 격인 국민의힘 인사들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출신 굴러온돌과 공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한 출마 예정자는 솔직히 당혹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다라면서 보수 정치인에게 대구는 공천이 본선보다 치열한 지역 아니냐. 예. 그동안 당내 인사들이 움직임만 지켜봐왔는데 갑자기 변수가 또 생겼다. 주변에 연락을 돌리며 누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는 중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박힌 돌, 굴러온 돌 참 비유가 참 재밌긴 합니다. 자, 국민의당에서 대구 경북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있나요? 네, 실제로 대구시장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만 자천타천으로 10명 가까운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의 가세도 예상이 돼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만약 국민의당 출신이 대구시장에 출마를 한다면은 현역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최현숙 의원이나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 2위로 유의미한 득표를 했던 권영현 지역위원장도 이례적으로 대구 시내 곳곳에 낙선 현수막을 걸며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출마 의지가 있다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2024년 총선에서도 유력한 출마 예상자로 분류가 돼서 총선까지 남은 2년간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역장과의 관측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역 정치권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절묘한 키워드로 정리해주는 우리 매일신문 정치부의 홍준표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17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오늘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까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